1776년에 세 가지 사건을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들면서 경계를 넘었던 과학자들 또는 수학자들, 철학자들의 삶이 서구 사회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6년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출판합니다. 1776년 제임스 와트가 처음으로 동작하는 증기기관을 만듭니다. 1776년 벤자민 프랭클린이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우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자, 시작은 제임스 와트입니다. 제임스 와트는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라는 도시의 글래스고우 대학 앞에 능력 있는 기계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으로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죠. 그때 글래스고우 대학 안에 있던 계몽주의 교수들, 애덤 스미스 및 조지프 블랙 같은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제임스 와트에게 권유합니다. 대학교 안에 들어와서 교수님들의 실험 실습 기자재를 손봐달라. 제임스 와트가 기꺼이 응해서 들어갔는데 놀라운 기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당시 영국에는 증기기관이 있었죠. 뉴커먼의 증기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커먼의 증기기관은 너무 효율이 낮고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널리 쓰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임스 와트는 굉장히 뛰어난 기계공이라서 그 기관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인 배경이 약했죠. 이때 애덤 스미스와 그 일군의 계몽주의 교수들이 제임스 와트에게 이론적인 배경을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드디어 제임스 와트는 이 기계를 어떻게 개선하면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내 이렇게 만들려면 당시의 제조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먼저 특허를 내고 기다립니다. 이때 애덤 스미스는 굉장히 이름 높은 철학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타운센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운센트는 영국의 재무장관이었죠. 당시 영국 귀족 사회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명망가 있는 철학자한테 맡겨 유럽 대륙을 여행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이를 그랜드 투어라고 부릅니다. 타운센트는 자신의 아들을 애덤 스미스한테 맡겨서 유럽 여행을 하기를 권유합니다. 교수 연봉의 몇 배를 주고서라도. 애덤 스미스는 기꺼이 따라 나서고 그렇게 나선 여행에서 애덤 스미스가 벤자민 프랭클린을 만납니다. 어쩌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애덤 스미스를 만나기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고 식민지였던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은 영국이 부과한 과도한 세금이었죠. 세금 문제의 책임자가 영국 재무장관 타운센트였고 타운센트의 아들을 데리고 여행하는 사람이 애덤 스미스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파리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의사 케네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경제체제,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하는 정치체제에 대해서 두 사람은 크게 공감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불행히도 타운센트의 아들은 파리에서 급사합니다. 그렇지만 평생의 연금이 보장되었기에 애덤 스미스는 교수직에 복직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10년간 저술에만 집필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책이 시장경제체제의 시작을 알리는 국부론입니다.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더 이상 외교적인 해결로는 미국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미국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무장투쟁에 나서게 된 것이죠. 이 와중에 제임스 와트는 특허를 냈던 그 기술이 드디어 완성될 수 있다는 걸 알고 1776년에 증기기관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1776년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으로부터 서구 사회는 시장경제체제로 진입하고 1776년에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으로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됐으며 1776년에 미국의 독립선언서로부터 정치적인 체제가 민주체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역사학자들은 서구가 드디어 동양을 능가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임스 와트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와트는 그러면 어디서 이 제조기술을 받았을까요? 그 모임의 이름은 루나 소사이어티, 달빛 모임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당시는 전등이 없었기 때문에 모임이 늦어지면 밤에 돌아갈 길이 없으니까 보름달이 뜨는 날에만 모임을 했기에 달빛 모임, 루나 소사이어티라고 불렀습니다. 이 모임은 다양한 분야 사람들이 모였죠. 대표적으로 신학자였던 프리스틀리, 과학연구의 선도자였고 이레즈머스 다윈이라는 계몽주의 철학자이자 의사, 그리고 도자기업자인 웨지우드, 그리고 주철업자인 윌킨슨이 같이 만났습니다. 이 모임에서 제임스 와트가 나중에 합류하여 윌킨슨으로부터 새로운 주철 제조법을 알게 되고 그 제조법을 이용하면 튼튼한 증기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여
정기기관이 탄생하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진보적인 사상가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지지했죠. 하지만 영국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행동은 반애국주의로 인식됩니다. 이 사진은 그렇게 하여 루나 소사이어티가 영국의 성난 군중들로부터 공격받는 장면입니다. 이를 역사에서는 프리스틀리 폭통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루나 소사이어티는 영국의 산업혁명을 이끌던 진보적인 모임이었지만 해체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 모임에서 한 쌍의 커플이 탄생합니다. 의사 이레즈머스 다윈의 아들과 도자기업자 웨지우드의 딸이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찰스 다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광기 역사로 빠진 영국의 상황, 그리고 프랑스의 상황을 빗대어 문학가 찰스 디킨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도시 이야기. 지혜의 시대였고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빛의 시대였고 어둠의 시대였다. 혁명의 양면성을 그린 것이죠. 자, 이 프랑스 혁명의 비극적인 사건은 라부아지에란 사람에게 더 극명하게 부각됩니다. 이 그림은 라부아지에 부부의 그림입니다. 지금 메트로폴리탄 미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주인공은 라부아지에가 보고 있는 저 부인입니다. 왜냐? 이 부인이 이 그림을 그린 화가에게 이 그림을 부탁했거든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화가에게 라부아지에 부인은 그림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실험기구들이 너무나 사실적입니다. 이 사실적인 그림을 보면서 라부아지에 부인은 자기 남편의 화학실험을 그림으로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화가 이름은 자크 루이 다비드,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 대관식을 그린 나폴레옹 시대에 화려하게 부활했던 그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좌파 혁명가였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을 단두대에 몰아넣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기한테 비록 그림을 배웠지만 이 라부아지에 부부도 사형 선고를 내린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크 루이 다비드. 하지만 부인은 살아남았고 라부아지에는 처형이 되었죠. 부인은 남편의 실험 실습 기구를 이렇게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화학원론. 여기서부터 근대 화학이 시작되고 화학은 연금술에서 벗어나 케미스트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혁명이 양극단으로 치닫자 프랑스 정치체제가 붕괴합니다. 가장 큰 피해는 바로 군대였습니다. 자, 군대. 서양에서 전통적인 군대는 용병 시스템이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보시면 로마에서 장군이 되기 위해서는 부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병을 사야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프랑스의 귀족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군대를 운용했습니다. 용병 시스템, 봉건주의죠. 하지만 프랑스 혁명으로서 귀족층이 붕괴되자 프랑스의 군대도 없어졌습니다. 의용군밖에 없었죠. 낫과 곡괭이를 든. 이것만 가지고는 프랑스를 공격해오는 연합군을 막아내기에는 너무나 힘에 부쳤던 것이죠. 이때 과학자들이 나섭니다. 그 시작은 라자르 카르노, 우리가 이공계 교육에서 많이 배우는 카노 사이클, 사디 카르노의 아버지, 그 사람이 라자르 카르노입니다. 라자르 카르노는 16세부터 25세까지의 모든 프랑스 남성을 강제 징집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의무병, 강제 징집 제도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당시 서구 사회에서는 굉장히 낯선 제도였습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6개월 만에 만들어진 이 150만의 군대,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까요? 군복이 150만 벌이 필요하고 총이 150만 자루가 필요하며 하루에 먹어대는 와인의 양은 또 얼마나 될까요? 도대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쉽사리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라자르 카르노는 학교를 만듭니다. 그 학교가 에콜 폴리테크닉. 에콜은 학교란 뜻이고요. 폴리테크닉은 다양한 기술. 여기는 수학 물리학뿐만 아니라 광산, 토목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프랑스 군대를 갖다가 후원할 수 있는 총동원 체제에 합당한 모든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로부터 프랑스 군대는 그 어떠한 유럽의 나라도 건드릴 수 없는 군대가 됩니다. 그리고 장교층이 붕괴했기 때문에 하급 장교가 바로 장군이 되어서 이 150만 군대를 지휘하게 되죠. 그 하급 장교 이름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입니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에게는 수천 년간 유럽에서 누구도 가지지 못한 대군이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라자르 카르노는 승리의 조직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에콜 폴리테크닉, 에콜 폴리테크닉의 문양이 바로 이겁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에콜 폴리테크닉은 노벨상 수상자만 수십 명이 넘고 수없는 학자들을 양성했지만 지금도 군복을 입고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졸업식 때는 시가지를 군복을 입고 행진을 합니다. 에콜 폴리테크닉의 상징을 보면 이 학교가 추구하는 바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국, 파트리, 과학, 샹스, 영광, 글로아, 조국과 과학 그리고 영광을 위해, 이것이 이 학교의 구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학교,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죠. 프랑스의 상징인 에펠탑에서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에펠탑의 사분면을 자세히 보시면 금빛으로 새겨진 72명의 과학기술자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과학기술자는 그냥 과학기술자가 아니라 우리 교과서에서 흔히 보이는 포아송, 라그랑지, 라플라스와 같은 기라성 같은 과학자들입니다. 전부 다 에콜 폴리테크닉 출신인 것이죠. 이 에펠탑은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과학과 예술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일 때 에펠은 이 프랑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려면 에콜 폴리테크닉을 보라라는 심정으로 70여 명의 과학기술자를 이렇게 금으로 새겨서 프랑스의 상징인 에펠탑에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콜 폴리테크닉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바로 소수정예의 엘리트 교육입니다. 영국은 다른 교육을 했습니다. 다른 과학운동이 있었죠. 바로 대중과학운동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로얄 인스티튜션, 번역하면 왕립연구소가 되겠는데요. 이름은 왕립이지만 사실은 정부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과학자들이 직접 경비를 조달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마치 오페라가 공연을 해서 입장권을 팔듯이 재미있는 과학 실험을 보여줌으로써 입장권을 팔았습니다. 그 시작은 럼포드 백작이라는 분입니다. 오른쪽에는 저 럼포드 백작은 럼포드 메달이라는 걸 만든 분인데, 어떻게 보면 노벨상 이전에 럼포드 메달은 가장 영예로운 과학상이었습니다. 이 럼포드 백작이 이 아이디어를 내면서 지금으로 치면 1타 강사를 고용하죠. 험프리 데이비와 토마스 영이란 굉장히 잘생기고 멋진 언변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해서 인기 있는 과학 콘서트를 엽니다. 지금 이 장면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치는 그 장면이 맞습니다. 바로 인체가스죠. 이 인체가스를 보이는 실험처럼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을 많이 했길래 사람들은 모이들었고 입장권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왕립연구소의 재정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이 연구소에 과학 강연을 정말로 보고 싶어 했던 흑수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이클 페러데이, 영국 20파운드의 지폐의 인물이기도 했죠. 이 마이클 페러데이의 영국 지폐를 보시면 왼쪽에 이 사람이 만든 강연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이클 페러데이는 어느 독지가의 도움을 받아서 왕립연구소 과학 콘서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립연구소의 직원으로서 똑같이 과학 강연을 맡게 되죠. 그런데 페러데이는 이전과는 약간 다른 강연을 하고 싶습니다. 이 강연의 목적은 자라나는 후속 세대를 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점을 크리스마스로 잡았습니다. 이 집회 하단부에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시작한 크리스마스 렉처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강연을 왜 페러데이는 하게 되었을까요? 그 내용을 알려면 페러데이가 강연에 직접 썼던 원고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페러데이는 이 강연에서 양초 하나를 꺼내서 양초에서 벌어지는 화학 반응, 물리학 반응, 그리고 대류 현상과 여러 가지 연소 반응에서 끝으로 나오는 조명에 대한 광학까지 차근차근 다 설명을 합니다. 양초 하나만 가지고도 수없는 과학의 분야를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양초 강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어떤 다이아몬드가 양초보다 빛날 수 있을까요? 어둠 속에서 양초는 스스로 빛나지만 다이아몬드는 양초가 빛을 비추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저는 어린이 여러분이 양초처럼 빛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대가 양초처럼 이웃에게 빛을 비추고 인류에게 미덕이 무엇인지를 보인다면 저의 오늘 양초 강연은 매우 보람될 것입니다. 이렇게 강연을 마칩니다. 마치 크리스마스의 미덕이 이웃에 대한 배려이듯이 과학의 미덕이 역시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뜻이죠. 이러한 멋진 연설에 감동한 문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찰스 디킨스. 찰스 디킨스 역시
크리스마스의 미덕은 바로 이웃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지어진 소설이 크리스마스 캐럴, 스크루지 영감. 이때는 산업혁명이 너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종교적인 의미 외에는 잊고 있었습니다. 이때 과학의 선두주였던 패러데이는 과학 강연을 통해서 인류에 대한 의무를 강조했고, 찰스 디킨스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통해서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생각하자는 의미를 준 것입니다. 이 강연이 수없이 이어져서 지금도 이 크리스마스 렉처는 왕립연구소에서 크리스마스마다 하는 명강의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탄생한 유명한 과학 커뮤니케이터들도 있죠. 리차드 도킨스, 칼 세이건이 다 여기서 탄생한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입니다. 자, 마이클 패러데이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전자기 유도 방식. 전자기 유도를 어떻게 해서 물체를 움직이는지를 발견한 엄청난 업적을 낸 사람이죠. 그 업적이 탄생한 전신이라는 통신. 자, 이 그림은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 우리로 치면 국립미술관에 걸려있는 세뮤얼 모스라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세뮤얼 모스,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모스 전신기를 만든 바로 그 모스입니다. 모스는 화가였습니다. 화가였는데 어떻게 전신기를 개발하게 됐을까? 굉장히 능력 있는 화가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위촉이 많이 왔습니다. 어느 날 그림을 그리러 장거리 여행을 떠났는데 급한 연락을 받습니다. 아내가 위독하다. 그렇지만 돌아간 다음에 보니까 이미 아내는 사망한 뒤였고 이미 장례식까지 끝나 있었습니다. 모스는 절망합니다. 이미 증기기관이 보편화되어 사람들의 이동 속도는 이렇게 빨라졌는데 왜 소식의 전송 속도는 이렇게 느릴까? 그러한 절박감에서 만든 게 바로 전신기였고, 거기서 이용한 것이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류에 대한 미덕 또는 과학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부터 우리는 종의 기원에 대한 의미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종의 기원. 이미 이 책을 편찬하기 전에 찰스 다윈은 영국에서 유명한 과학자였습니다. 첫 번째 책은 비글호의 항해였죠.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신기한 식물과 동물에 대한 기록을 남기면서 영국에서 명망 있는 인사로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그 다음의 문제는 오랜 여행을 끝내고 고국에 돌아와 보니 논쟁이 벌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 논쟁은 바로 빈민법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 빈민법 논쟁은 멜서스의 인구론에서 출발합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 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론은 모든 사람에게 식량을 주면 안 된다였습니다. 좀 결론이 이상하지만 당시는 그랬습니다. 빈민법의 핵심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 우리 모두 죽는다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좀 낯설지만 당시에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통용되고 있었죠. 찰스 다윈은 이 대목에 주목합니다. 물론 찰스 다윈이 빈민법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는 우리는 명확하지 않지만 여기 있는 이 책의 제목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Natural Selection. 자연계 생물들은 인위적으로 결정되지가 않죠. 자연스럽게 적자 생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약육강식의 세대가 아니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환경에 적용하는 피티스트, 적응하는 자만이, 적응하는 생물이 살아남는다. 그렇게 하면서 자연계가 생물학적 다양성을 통해서 균형을 이룬다가 이 책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다윈은 레볼루션이라는 말, 레볼루션은 어떻게 보면 단절이죠. 단절이고 또는 새 것이 낡은 것보다 우월하다는 의미도 포함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찰스 다윈은 그러한 개념을 여기에 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진화라는 개념을 끝까지 거부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절이 아니라 연속의 역사고 보다 많은 다양성을 보장할수록 이 생태계는 더 안정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에볼루션은 언어적인 의미는 evolving한다, 펼쳐진다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철학을 제대로 담은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다윈은 사실은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사람이라 진화론의 논쟁이 벌어졌을 때 뒤로 약간 숨어 있었습니다. 찰스 다윈의 대신을 해서 앞서 나와서 싸웠던 사람은 토마스 헉슬리라는 사람이죠. 이 토마스 헉슬리가 진화론에서 최첨단에서 싸우고 있을 때 그의 사위 역시 동조를 합니다. 토마스 헉슬리의 사위는 화가 존 콜리어였습니다. 바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이 그림은 레이디 고다이바, 고디바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고디바 부인의 설화는 이렇습니다. 중세에 영주가 있었는데 과도한 세금을 매겨서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했죠. 그 부인인 고디바는 남편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제발 세금을 깎아주세요. 이때 남편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당신이 만약 그렇게 간절하다면 나체로 마을을 한 바퀴 도시오. 그러면 내가 세금을 깎겠소. 고디바 부인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남편은 세금을 깎아줬죠. 존 컬리어가 이런 그림을 그렸던 것은 빈비법 논쟁에서 수많은 의견이 표출되는 그 사이에 과연 이 종회기원을 펼쳐놨던 그 세력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잘 대면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성의 시대. 다양성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레볼루션이라는 단절의 시대에서 극복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것을 찾는다는 것은 어쩌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겠죠. 아무리 소수 의견이라도. 자, 그러면 그러한 마지막 사례를 제가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아이작 뉴턴의 광학, 바로 아이작 뉴턴이 선배들과 싸웠던 빛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프리즘 실험이 나오죠. 자, 빛을 프리즘으로 분해하면 무지개가 만들어진다. 자, 무지개 색깔은 몇 개일까요? 7개. 다들 7개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아이작 뉴턴의 이 책 이전에 7개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오색무지개라, 우리나라에서는 오색무지개라고 불렀고 지금도 서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6가지 색깔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작 뉴턴은 왜 7개를 고집했을까요? 다시 피타고라스로 넘어갑니다. 피타고라스 음계가 도레미파솔라시 7개 음 다음에 8번째 음위로 순환하듯이 7개가 자연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서도 도레미파솔라시와 빨주노초 파남보를 그대로 매칭을 합니다. 이것이 이 책의 요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7가지 색깔로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빛의 본질에 여기서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빛은 입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거기에 대한 파동에 대한 반대설 하면서 결국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탄생하게 될 텐데요. 그 물리학적 논쟁에 벗어나서 저는 오늘 이 빛에 대한 논쟁을 바탕으로 다른 분야, 예술 분야에서 어떻게 뉴턴에 대한 반박이 이루어지면서 색다른 관점, 그러니까 다양성의 관점,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상대론의 관점이 탄생했는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뉴턴의 빛에 대한 본질이 책으로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반대 세력 중에 하나는 괴테였습니다. 우리는 괴테를 문학가로 알고 있죠. 이 책은 괴테가 뉴턴의 광학에 반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칼라로 인쇄한 색채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괴테는 뉴턴의 물리학적 업적은 인정하지만 물질적인 세계의 객관적인 실체는 인정하지만 사람이 인식하는 것은 데카르트가 말했듯이 상대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색이라는 개념이 탄생합니다. 파란색은 그냥 파란색이 아니라 옆에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그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색을 칠하면서 직접 보여준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탄생한 새로운 예술 사조가 바로 이 인상파입니다. 이 그림은 모네의 해돋이 인상이죠. 과연 태양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하얀색, 노란색, 빨간색? 아니죠. 정답은 그때 다르다. 상대주의적 관점이 이렇게 19세기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물론 물리학적 논쟁에서도 절대적인 시공간이 없다라고 한 논쟁도 있었지만 예술 사조에서도 이처럼 괴테와 모네를 통해서 뉴턴의 빛의 본질에 대한 논쟁은 꾸준히 이루어왔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 직업을 늘 엔지니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엔지니어, 이 말 역시도 피지오크라시처럼 한국 사회에서는 오해의 여지가 많지요. 왜냐하면 엔지니어 하면 엔진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엔진은 자동차 엔진이나 로켓 엔진 같이 뭔가 불을 뿜고 연소를 하면서 배기가스가 내뿜는 것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원상으로 본다면 엔진은 라틴어 인제니움에서 유래했습니다. 인제니움은 독창적이고 신기한 발명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엔지니어라는 말을 들으면 크리에이터라고 이해를 하죠. 마치 금색 엔진 역시도 엔진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 새롭고 신선한 것들은 모두 다 엔진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다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는 늘 다른 분야, 다른 경계를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계를 넘는 사고방식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다빈치부터 시작해서 스티브 잡스까지 모든 사람의 열망이기도 했습니다.